자,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형 폐지론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굉장히 그들의 어떤 논리라는 게 너무나 위선적이다라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뭐 사형 폐지론자들의 어떤 글쎄요 뭐 그 주장의 배경이랄까요? 그들의 레파토리를 보면은 이 사형수의 범죄는 뭐 개인의 일탈, 개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뭔가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범죄자로 만든 이 사회를 먼저 바꿔야 된다. 그 다음 뭐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느냐, 이건 신의 영역이다. 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사형 폐지론자들이 제일 입에 이제 그 달고 살다시피 하는 그런 농도를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경, 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예, 뭐, 실제로 이제, 지금 교도소에 있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중세에서는 이 자살도 일종의 어떤 자기 목숨을 살인하는 것, 이런 범죄 일종으로 봤는데, 네. 우리 자살자들 보면 대부분 뭐 얼마 전에 우리 충격을 준 그 완도 실종 가족도 마찬가지고 네네.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원인이 되잖아요. 범죄도 똑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분들이 특히 이제 이 범죄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분범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소매치기니 뭐 또 이렇게 이 시시한 어떤 그런 좀도둑들 또 뭐 회사 돈을 조금씩 또 음식점에서 이제 그 카운터를 보시는 분이 돈 뺏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로 이제 그 공분범의 영역인데 이분들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중에서는 제일 많죠. 네. 근데 살인이라는 어떤 이런 이제 극악의 범죄에서 그걸 어떤 환경론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책임이 있다. 네. 듣기는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맞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령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살인자는 타고난다. 네. 어쩔 수 없는 놈들이 있다, 이 세상에는. 네. 이러면은 마치 나치의 그 우생학을 대하듯 네.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네. 그렇게 느끼는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에도요. 네. 그 입 밖에 못 꺼내요. 그렇죠. 우리 사회는 금기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놈은 낳을 때부터 살인자였어. 피가 달라. 이런 말을 하면은 아주 비난을 받는데, 네. 쟤는 정말 착한 애야. 그런데 환경이 쟤를 저렇게 만들었어 하면은 박수를 받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니까요. 근데,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치의 그 우생학이 지배하던 시절, 그 열등한 이 우수한 아리안 민족이 열등한 유대 민족을 수용소에 놓고 죽인 것, 엄청난 숫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 홀로코스트에서. 네. 그것 못지않게 환경을 우선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간 게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소련과 중공입니다. 네.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범죄가 안 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다 똑같이 나눠 가지면은 네. 범죄가 일어날 일이 뭐 있느냐. 네. 누가 소외를 당합니까? 사실 소외에 대한 어떤 반격으로 시작된 게 공산주의고요. 공산주의는 환경을 통해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인류가 엄청난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환경 결정론의 하이라이트고 환경 결정론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 공산주의인데 네. 그 세상이 아름다웠습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네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보다 더한 지옥이 될 수가 없었던 게 공산주의였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환경 결정론자들의 그 입에 달린 달콤한 말에 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그 위대한 학자들은 환경 결정론을 한 개인의 일탈을 변호하는 데 사용된 가장 우스꽝스러운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쁜 환경에서 살면은 사람을 고문시켜서 막 죽입니까? 8살, 10살짜리 어린애 몸에 톱을 갖다 댈 수 있어요?
그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환경 결정 나왔으니까, 뭐 제가 하나 좀 이야기 길어지는데 괜찮겠어요? 네네. 마침 이제 헌법재판소 이 공개 변론을 앞두고, CBS의 오창익의 창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사형제는 폐지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 네. 하면서 마침 제 책에도 나오는 김용재 네. 마지막 사형수 김용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김용재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사형 폐지론자들이 뭔가 이 사형수들의 범죄는 뭔가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가 만든 이런 구조적 문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삼는 사람이 김용재죠. 글쎄요, 천주교 쪽에서는 그렇죠. 김용재라는 이 사형수를 굉장히 포장하고 미화시키고 이게 지금 책으로도 나온 인물 그 주인공이 그렇죠.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 오창익의 창문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시력이 잘 안 좋아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청년이다. 이 청년이 혼자 자살하려고 했는데 재수없이 어린애가 치여서 죽었다. 그러니까 정작 죽은 것은 어린애였다. 교통사고였다. 그 몇 명 죽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정작 죽은 것은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이게 아주 그 고약한 경찰과 법원에 의해서 묻지마 살인 범죄자로 몰려서 또 이 돈이 없어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 못해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다. 이 말을 대낮에 늘어놓으면서 사형을 폐지된다라는 그런 이제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현실과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그대로 느낀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재라는 마치 그 책에서 보면 아주 영혼이 맑은 이런 아주 청년, 순수한 청년인 것처럼 그려질 정도로 이 김용재라는 사형수를 미화를 했는데 이 사형수가 실제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살할 생각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자살을 한다 그러면 저는 자살까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제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죽거나 또는 아무튼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20살짜리 청년이 보통 사람과는 정반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놈들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자기도 죽을까? 이 친구가 범행 현장을 우연히 간 게 아닙니다. 그 전날 미리 가가지고 현장 조사까지 다 해요. 그러면은 사람을 한꺼번에 여러 명 죽이는데 제일 좋은 게 뭘까? 차다. 그 차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한테서 훔친 차입니다. 아마 민사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법제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차 소유자는 또 엄청난 이 보상의 손해배상의 나락에 빠지겠죠. 어쨌든 가장 저항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2명만 치운 게 아닙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차에 치여서 아주 중상을 입었고요. 그 당시에 차를 가지고 당시 여의도 광장으로 돌진을. 그쵸. 여의도 광장을 밀어버린 거죠. 이 친구가 눈이 좀 더 좋았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바로 죽지도 않았어요. 미리 칼을 그 전날 구입해서 군용 대검을 날까지 아주 서슬이 이렇게 파랗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질극까지 버리고 또 실제로 인질을 죽이려고 찔렀습니다. 근데 버클에 운 좋게 이게 칼이 걸려서 안 죽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정성현이보다도 훨씬 극악한 범죄자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래서 20살이었나요? 나이가?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을 보면은 20살짜리 청년이 이 정도로 범죄형 인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범죄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강도, 상해, 강간, 방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미화한 이 김용재가 쓴 자서전에 자기가 실토한 범죄 행각들이 이렇습니다. 강도 상해, 건조물 방화, 그러니까 불을 질렀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특수 강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강제 추행, 강간 미수, 강도 예비, 손괴.
그러니까 20살 청년이 할 수 있는 뭐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지르는 일상이 범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 같은 경우에도 뭐 강원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범죄입니다. 방화. 네. 누군가 이 불질러가지고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 사회 공동체에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범죄인데 이자는 그 삶 자체가 범죄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차를 가지고 여의도 광장을 돌진해서 당시에 2명의 어린아이가 죽고 20명 이상이 다치는 이런 사건. 중대한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었고. 이런 자를 어떻게 그렇게 뭐 맑은 영혼의 아주 순수한 청년으로 저는 미워할 수 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글쎄 이게 뭐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뭐 저도 이제 언론 쪽 일을 많이 해보니까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뭐 찰스 스콧 경이 한 말입니다.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이건 이제 저 같은 법률가 그리고 또 이제 기자같이 사실을 쫓는 사람들이 꼭 그 지켜야 될 수칙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형제 문제를 두고서도 전치론과 폐지론 이건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어느 경우에도 의견 자체로만 해서 어떤 의견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견의 전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보고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개인이 다 의견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가령 환경의 오염이라는 어떤 사실관계를 보고 누군가는 이제 환경의 어떤 그 중요성을 환경운동을 하게 될 거고 또 전쟁에 참상을 본 분들이 또 이제 반전 운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서 어떤 그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사실을 토대로 의견을 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올바른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뭐 올바르다는 말도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그 어떤 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사실을 보는 게 어떤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보고자 하는 사실만 보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사형 폐지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보고자 하는 세상, 그게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용재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제가 실명을 드려서 이 CBS의 시사 이런 토론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한테 그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한테 뭐 비난을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만은 최소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어떤 활동한다는 것은 이 방송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만나서 술 먹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죠. 말 실수도 별 상관이 없어요. 개인들끼리는. 정확한 사실을 그렇지만 이 불특정 다수의 어떤 이 수십만의 시청자를 상대로 한 방송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김용재라는 자는 이 정도로 어떤 파괴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이 정도로 극단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에 대해서 과연 이 사형수의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는 게 맞는가를 고민해보자. 정직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 미워하면서 뭐 지금 이 어린애 둘을 죽였다는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어린애를 죽였다. 마치 사고로 사람을 친 것처럼. 김용재 그 자서전이라는 책 말에도 이 범죄 사실이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묻지마 살인이고 아주 끔찍한 범죄인데 이 사고로 그 재수없이 뭐 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교통사고 하나 때문에 사형수된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재 케이스에서 이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위선이 정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숨기죠, 사실을. 그러니까 그렇죠. 있는 사실을 숨기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 인생에서 얼마만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성장했는지 그 사실은 쏙 빼놓고 거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외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저지른 범행을 뭔가 왜곡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계획적인 범행을 마치 눈이 나빠서
아주 실수로 사람을 것처럼 이렇게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마지막 사형서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죠. 예. 그러니까 왜곡된 어떤 왜곡된 주장을 펼치면서 동시에 이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정말 아주 억울한 이 시대와 이 사회가 낳은 이런 정말 희생양인 것처럼 미워하고 이걸 가지고 이런 자가 어떤 사형제도의 어떤 희생양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의견 대립은 네.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형 폐지론이나 그 광우병 선동이나 똑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선동을 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그것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가 지금 그 여론을 이끌어가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데 뭐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거의 95%가 찬성하고 있는 이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창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어떤 논거, 그 사실들이 거의 왜곡된 정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게 대단치도 않은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주신 것은 신인데 네. 왜 신의 영역을 인간이 건드느냐는 뭐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그 생명윤리라고 하는 가톨릭에서 나온 논리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사형 폐지론자들이 뭐 이렇게 위선적이다.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저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지가 사실 뭐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만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런 결론을 내요? 가톨릭 쪽 일도 좀 과거에 좀 한문도 있고 그래서 뭐 종교적인 차원 떠나서 그 좀 본의 아니게 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는 정교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존경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경우에 이것도 또한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세상은 평화를 찾습니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할 때 어김없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아랍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정치 안에 종교가 들어올 때마다 인류는 전부 그 사나워지고요. 잔인해진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정당화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아랍에서 흔히 말하는 성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로부터의 정당화를 받는 사람들은 거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이라는 게 참 위험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죠. 이 인류는 끊임없이 종교와 거리를 두려고 했었고 정치하고 분리시켰고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신은 뭐 사람의 생명을 신이 주셨다. 그걸 인간의 손으로 하지 못한 사실은 종교적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현실의 제도인 이 사형이라는 데 안에 들어오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뭔가 국가 법질서에 어떤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거는 좀 배제되어야 된다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학자들, 교수들 그 주장을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많죠. 아, 그래요? 그게 너무. 인류가 이 종교 분리를 위해서 흘려온 어마어마한 양의 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제도와 문화의 영역에 자꾸 이 종교가 스멀스멀 이렇게 스며드는 것에 대해서 경계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글쎄요, 뭐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게 아닐까요? 아니, 예수님도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법도 중요하지만 인간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잘 따라야 된다라는 가르침인데 이걸 굉장히 왜곡해서 지금 이런 사형 폐지론의 한 부분으로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어쨌든 이 책을 보시면 이 사형 폐지론자들의 어떤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가 너무나게 여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수들이 저지른
범죄가 뭐 읽기만 해도 아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둘 수 있느냐라는 이런 감정이 절로 이 생각이 절로 미치기 때문에 이 책은 그야말로 사형을 집행하라는 이 제목만큼이나 이제는 당당하게 사형 폐지론자들에게 맞서서 사형 존치 그리고 사형 집행까지 이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이 책을 쓰신 어떤 최종 목적인가요? 우리가 글쎄요 이 분위기에서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집행하라는 딱 이 제목을 보고 네. 야, 첫째는 이 책을 쓴 저자가 무지막지하게 살벌한 사람이겠구나. 그런 걱정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이 흉악범들을 쭉 나열하면서 네. 이런 놈들을 어떻게 살려둡니까? 라는 구호에만 이렇게 치중된 네. 책으로 보일까봐 그 정도 좀 네. 걱정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책 제목, 뭐 책에서도 약간 그 제목이 지어진 과정이 좀 나오긴 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누가 사형을 받는가라는 부분을 비롯해서 이제 사형수들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책 내용이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문학적인, 네. 제목이 달렸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아니요, 이 책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사형을 네. 집행하라라는 이 주장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뭐 역사라든가 어떤 법 철학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라든가 아주 정교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게 네. 쌓아올린 어떤 그 논리와 어떤 근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은 사실은 본문을 먼저 써놓고 제목을 나중에 이제 그렇죠. 단셈인데 네. 조갑재 대표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분이 그 사이드 스텝을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문학적인 제목을 달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야, 이 사이드 스텝 밟을 필요 뭐 있느냐? 네. 쭉 직진하자 해서 네. 그런 제목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조 대표님 제목은 역시 잘 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왜 사형은 적극 집행되어야 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헌법재판소가 뭐 조만간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서 그게 법에서 사형이라는 부분들이 전부 다 도려내진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사형을 집행하라는 그런 말을 하기는 힘들겠죠. 네. 그렇지만 두 번의 과거의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은 합헌,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다수 의견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이 형법 규정에 사형 어떤 살인, 가령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사형까지 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이나 행행법에는 그 집행 절차까지 빠짐없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린 법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죠. 그게 이 법치 질서의 출발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명하면은 5일 이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합헌이 인정됐고 실정법으로서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네. 이 법을 국가의 최고 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대놓고 어기고 있어요. 아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숫자에 비하면 정말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사형수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이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 형법, 형사소송법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먼저 나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사형 폐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 집행했다고 해서 범죄에 감소했다고 볼 만한 근거 하나도 없다. 저는 문제부터 이렇게 어떤
인권적인 이런 담론이나 어떤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실용적인 관점이 주요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토막살인이라는 말이 처음 신문에 등장한 게 1965년도입니다. 그 유명한 춘천 호반 살인 사건인데요. 우리가 아는 토막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과 몸통을 분리시킨 데 불과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보통 사람들이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는 시대, 그리고 지금처럼 이 정보가 널리 교환되지 않은 시대에 어떤 강간범이 머리만 잘라서 딴 데다 버리면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 이 얼굴과 몸통을 분리시킨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토막살인이라는 말이 언론에 나왔고요. 이때 그 언론 신문에 일제히 해방 이후 가장 극악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범인을 쫓는 과정이 아주 생중계되다시피 했어요. 당시의 신문에. 네. 해방이 1945년에 일어났으니까 네. 20년 동안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건이 네. 이 얼굴과 네. 머리와 몸통을 분리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 사형이 멈춘 이후에 1997년 12월 30일 이후에 네. 지금의 2022년 7월 14일까지 나타난 범죄들을 한번 보세요. 그 잔악성에서 비교가 됩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사람을 고유정 씨 사건도 네, 핑계를 그렇죠. 지고 네. 또 지금 오원춘이도 마찬가지지만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질적이고 그러니까 잔인하고 예. 극악무도한 사건이고 극악무도한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같은데 네.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요. 네. 사람 죽이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별로 무서운 일도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법원에서 극악한 범죄자한테 징역 15년 선고하면서 중형을 선고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무뎌졌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형폐지론자들이 사형폐지했다고 해서 뭐 범죄가 감소한다는 이런 뭐 통계적인 건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 사례들을 보시라고요. 굉장히 잔인해졌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지금보다 범죄가 많았고요. 살인사건도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인권이라는 게 그 범죄 예방에 도움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서 급격히 범죄가 감소하고 막 우리가 K치안이라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먹고 살만 하기 힘들기 전에는 범죄가 당연히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범죄의 원인을 하나의 어떤 사회, 문화, 경제, 법률 어느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사형이 반드시 없어져야 될 제도인 것처럼 하는 일부 논자들의 주장도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뺏은 자는 너도 죽을 각오를 하라. 루소가 딱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형에 동의하는 이유는 내가 살인범의 피해자가 되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됐을 때 나도 나의 죽여짐에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원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범죄자에게 살인을 해도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이런 사인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있고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네. 네. 실제 법정에서도 사형 판결을 면하려고 네. 보성 5부가 70대 노인이 10대 남녀 2명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요. 네. 20대 여성 2명을 또 물에 빠뜨려 4명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네. 정말 원한 관계도 없는 오로지 여자 성추행 한번 할 목적으로 4명을 물에 빠뜨려 죽인 사람이
나는 내 목숨은 절대 국가에 의해서 뺏기면 안 된다라고 위헌 네. 제청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이양렬이 같은 자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차마 이양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책 보시면 알지만 차마 못하니까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오정근이 같은 사람은 네. 됐겠지만 네. 그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 70대 노인이 네. 그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춘들의 목숨을 뺏고 나서도 나는 정말 사형이 너무 두려워하고 나서는 것은 참 어떤 모순의 어떤 극치를 보는 것 같은데 네. 바꿔 말하면은 사형이 그만큼의 범죄자 개인에게 미치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하다는 반증입니다. 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를 하면 정말 이 분노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95% 이상이 사형 존치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것은 그게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어떤 법 감정인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 아주 상식적인 이런 법 감정인 것 같은데 95%의 국민이 사형제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5%에 불과한 아주 극히 소수의 사형 배주론자들에 의해서 지금 사형제가 폐지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와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저는 참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 사형 제도도 있고 사형 선고도 일어나고 있지만 사형 집행이 지금 거의 25년간 멈춰져 있는 이 현실에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이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아주 지금 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이 공동체 유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책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나와서 정말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좋은 책을 써주셔서 그동안 정말 사형 폐지론자들 앞에서 제대로 얘기 한번 못 해봤던 분들에게 아주 시원한 교과서가 될 것 같아요. 뭐 도움이 됐으면 저도 영광이 있죠. 네, 좋은 책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긴 시간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